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우리 장 조금 올랐는데 여러분 개인은 어떠셨는지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5차 회담이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죠. 국제 증시 살짝 오르고 미국은 많이 오르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있고 이렇습니다. 뉴스는 넘치는데 이 뉴스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지 그 참 아리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있습니다.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경주마 함께 해주실 우리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냉철한 분석으로 경제 생태계를 아우르는 분입니다. 답답한 경제 지식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바로 그 사람, 정광우 경제 크리에이터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지만은 의심의 벽을 타고서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굉장히 탄력이 좋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우리 증시여서 아마 이런 부분들 답답하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다양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또 일정 부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쉽게 분석 좀 해주시고요. 자, 경제 주식의 노하우를 드리기 위해서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하나하나 분석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막막한 주식시장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는 분입니다.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홍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주 전에 왔었는데 다시 이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재미있게 그 시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하는 분들이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 때, 팔 때,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타이밍의 귀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신증권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오늘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에 쏟아진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지 좀 상세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데일리 이슈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그 국내 데일리 이슈가 있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5차 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은 비무장, 그다음에 중립국 관련해가지고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러시아 쪽에서는 키이우나 이런 지역에서 폭격이 좀 감소를 한다든지 공격을 중단하는 모습. 그래서 아직 결과가 확실히 이제 사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텐션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관측되고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세게 반응한 건 뭐예요? 이게 전쟁이 휴전으로 가겠다 뭐 이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를 3번 넘겼다 이것 때문입니까?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러시아 관련된 네. 이슈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말씀대로 러시아 디폴트 위기 같은 부분, 안도감을 주는 것도 있고, 중국이 사실 그 지금 뒤늦게 코로나가 좀 발병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락다운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인플레 걱정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정세가 미국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에너지 수입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유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은 무역 수지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고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무역 수지가 1월달, 2월달 계속 적자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석유 가격 계속 올라가면서 일본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고요. 한국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 살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오른쪽 위로 쭉 가면요. 네. 우리 증시도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는데 전에는 이렇게
반대로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까 봐 걱정이거든요. 일단은 반대로까지는 네.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증시는 그래도 1분기 실적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 그리고 워낙 약세에 따른 영향들 그리고 중국발 변수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변수 워낙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은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은 미국 증시에 따라서 반등은 하는데 그 다음 흐름들이 좀 정체되는 발목이 잡히는 그림이 나오는 것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경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장이 시작되면 좀 이렇게 오늘 좀 올라가겠다 하다가 꿈틀 네. 이래요. 네. 그래서 재미없다. 이거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 얘기도 뒤쪽에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이슈부터 세 가지 점검해 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이슈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스테인 임플란트 연기됐죠. 그러니까 판단이 유보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장기간에 걸친 이제 경론 끝에 판단을 유보하고 다시 이제 네. 심의위원회를 열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과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네. 많으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아무래도 그 이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네. 그리고 이제 금액 전체를 못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물론 그 금액이 너무 크고 그다음 내부 통제가 아주 미비했다는 점은 문제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폐지 자체보다는 뭐 바로 재개 연기가 되거나 혹은 네. 그보다는 아마 개선 기간이 좀 부여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뤄진 게 내일이 주총이라 주총 보고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가버넌스 문제들 그러니까 그 CFO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이런 견제와 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다 제시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좀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스테인 임플란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놨었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 보면은 여러 연초부터 너무 많은 이슈들이 터졌죠. 개별 기업 네. 이슈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해결돼 가는 과정인데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서프라이즈한 모멘텀을 보여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숙고라는 기간 그리고 수정을 하는 기간, 보완을 하는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까지도 지금 좀 안정성,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좀 더 긴 한목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조금 더 매력적인 중소형주 투자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거래가 재개가 되면 담을만 할까요? 일시적으로 충격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관 자금 같은 경우들은 이게 로스컷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빠지면 일단은 그 팔아야 되는 그런 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단기적인 수급적인 문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저는 상장 폐지는 거의 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다라고 생각하는 네, 이유는 네. 회사의 영업 쪽 측면에서 보면은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한 1,500억씩 버는 회사입니다. 네. 순익도 한 1,0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고 중국에서도 임플란트 1위 회사 잘 아시다시피 네. 그런 회사가 영업 현금 흐름도 좋고 이런데 그거를 정지를 시켰을 때 생기는 파급 효과가 훨씬 악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주주들도 보호해야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네.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지 이게 이제 상패나 이런 쪽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약간 오름세로 가다가 거래 정지가 됐죠.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네네, 네. 앞으로 맞습니다. 일정은 예, 예.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앞으로는 그 일단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네.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 뒤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8개월 영업 정지인가 뭐 거래 정지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지금 네. 현대산업의 경우에는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오늘 네. 조치가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요. 서울시에서 내리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많이들 접하셨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아파트 붕괴 현장 붕괴 사고. 네. 그 건 아직까지도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면 어떻게 반등을 했느냐라고 하면 뭐 전형적으로 이제 그 루머에 뭐 팔고 그다음에 뉴스 네. 나왔을 때 실제로 그때는 사는 네.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싶은 것이 사실 그만큼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 사이 그 건설주들은 좋은 주식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점들에서 이제 나왔으니까는 좀 사죠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심리가 좀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면허 취소하라고 권고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의 경우에도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된다면은 과거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동아건설 쪽에서 등록 말소가 됐었고 이번에 그러면 두 번째 사례가 되는 네. 게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뭐 공통된 의견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좀 의견에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의견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심지어는 영업정지 8개월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라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주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ESG 권고적 주주 제한 신설안이 좀 부결됐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일단 한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물의를 빚은 사건이고 그렇게 되면은 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이벤트에 의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처럼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기업에 대해서 얼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뭐 단기간은 뭐 예상했던 것보다 그 기간이 짧을 수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뭐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반등은 있겠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등록 말소 관련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좀 이렇게 접근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직 좀 봐야 됩니까? 예, 이게 불확실한 게 앞에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확률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근데 오늘 싶어서. 들어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예.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건설업에 대한 그 경쟁력은 있는 회사였는데 결국은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은 뭐 들어가신 분들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확실한 것들이 몇 개 앞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건설사를 사고 싶으시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현대산업개발하면 앞에 현대 붙어 있으니까 현대건설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건설은 아주 양호하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주가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정부 정책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공급 위주의 정책이 가면서 그 5년간 250만 호 건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매년 50만 호씩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거를 관보다는 민간 쪽에서 70%를 담당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뭐 GS건설이나 다 같이 그 건축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전반적으로 건설주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건설주 담은 분들도 많고 저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좀 많이 올랐죠. 기대감에 좀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스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결론이 난 다음에는 좀 숨고르기를 하는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중에서 우상향하는 업종들이 몇 개 없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건설주가 올해 연말까지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고.
있고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건설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이 붙어주는 정책이 가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물량 수하 과정, 등락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좀 긴 호흡에서 바라본다면 건설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과 맞물려서 본다면 중소형 건설사보다는 좀 대형 건설사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주가 가면 건자재주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건자재주는 그 재료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멘트부터 해가지고서요. 네. 사실 어느 하나 지금 원자재 중에서 좋은 상황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네. 쇼티지나 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이 너무 심해져서 아마 이 중에서도 일단은 실적을 한두 번 정도는 네. 투자자분들이 좀 보려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삼성 얘기 가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조금 빠졌고 삼성전자 우도 조금 빠졌고 네,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블록딜은 이제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게 역대급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12조 정도였었고 이제 전체 합쳐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최대 주주 분들께서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1조 3천억 블록딜, 그 다음에 작년 말에 있었던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 SDS 이런 부분들이 다 합치게 되면은 일단 대출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거의 이제 매도는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탁 계약의 매도를 맺어둔 것도 이제는 다 종료가 되어서 추가적으로는 일단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래 당초에 이게 이제 5년 연부 연납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법이 이제 10년 연부 연납도 가능하도록 바뀌어서 혹시나 이게 지금 적용이 될런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만약에 삼성이 10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는 사실상 배당만으로도 거의 좀 납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소급이 될까 모르겠네요. 예, 세금 예. 내기에 맞습니다. 그건 좀 예.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진 이유도 그러면 어제 1조 3천억인가 팔았잖아요. 그 영향도 있습니까, 대표님? 예, 수급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은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네. 스마트폰이나 뭐 PC 같은 경우 요새 이제 수요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안 좋은데 반면에 또 좋은 사업부는 뭐 반도체 중에서 그 낸드 사업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 이제 가격도 이제 하락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도 되게 좋게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삼성전자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펀더멘탈을 따라갈 거다. 그래서 네. 악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이건 꼭 여쭤보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앞에 육자 그리면은 빚이라도 내서 투자해라 이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앞에 육자 그렸다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된다. 지하실도 있는 거다. 뭐 이러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하실 잠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매력적인 주가인 것 같고요. 네. 그 밸류에이션으로도 PR이 이제 10배 수준밖에 안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이게 꼭 회사의 내용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 회사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자금 흐름이 외국인들도 사줘야 되고 네. 지수도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수가 언제 올라갈 거냐라는 걸 예측할 때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더 좋은 섹터들도 꽤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성장하고 있는 섹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시면 되지만 삼성전자 이미 갖고 계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파실 구간은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잘 더 빌드업해 나가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블록딜이 마무리가 됐으면 삼성 관련해서 주식은 뭐 좀 담아볼 만 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업종이나 이런 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펀더멘탈, 실적, 업황을 따라가서 움직일 텐데 네. 막연하게 이게 블록들이 끝났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것보다는 실적 흐름들이 어떤 것들이 좋은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를 반영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담아가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발 기업 이슈들이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 타이밍을 보자.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갈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의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괜찮은 업종이나 종목들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나 업종들은 좀 밀릴 수 있거든요. 좀 차별화되는 장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특히 1, 4분기 실적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뭐 앞에서 정답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지 않나 결국에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4월이면 될까요? 4월. 5월까지 기다려야 아니 이런 게 궁금해서. 근데 그게 뭐 그거 맞추는 건 뭐 신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이쯤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말미에 제가 마켓컬리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상장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켓컬리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많이들 사용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침마다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켓컬리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아마도 이제 코스피로 이렇게 상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 현재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적자 기업이지만은 상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 요건을 갖추었다. 요것으로 이제 상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일단은 작년 말에 추가로 투자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총 기업 가치 4조 원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외로 일단은 공모 가격이 좀 수준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테슬라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은 여러 요건들이 되게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네. 상장을 하려면. 그런데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좀 조기에 편입하자라는 취지로서 뭐 시총 500억 및 매출액 30억 및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인 경우 그리고 뭐 시총 500억, PBR 200%, 시가총액 1000억 이상, 자기자본 200억 이상 뭐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 요건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옛날 같으면 적자 기업들은 상장을 생각하지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상장을 추진하고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적자지만 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자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켓컬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주식에 상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마켓컬리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상장 가능성은 뭐 높다고는 보는데요. 예, 요새 IPO 시장이 조금 잠잠하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또 올라온 거라서 좀 흥행몰이는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마켓컬리가 들어와서 앞으로 사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업이고 대기업들도 다 하고 있고 또 카피를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이 참신한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지고 더 마켓 시어를 늘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적자지만 언제 흑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하면은 좋은 IPO가 될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가 미국으로 가지 않은 겁니까? 못 간 겁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쉽지 않았다. 규모나 시가총액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주주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비교하는 기업하고는 좀 차별화됐던 솔직히 상황이었다고 쿠팡이죠. 뭐. 네, 네. 그 기업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시장도 그렇게 조금 IPO 시장이 조금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국내 기업 쪽으로 좀 선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쿠팡이 상장된 이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란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인데 왜 나스닥을 미국으로 가느냐? 미국 가서 더 좋겠다,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괜찮았다면 더 고려를 많이 했을 텐데 최근 주가 흐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흐름들이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국내 상장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가 국내로 온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님?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마켓컬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 거다? 오히려 잘한 거죠. 잘한 거다? 국내에서 하는 게 더 많이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마켓컬리하고 같은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뭐 당장 그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뭐 SSG.com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도 네.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경쟁자로 사실 이제 경쟁자 굉장히 많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뭐 네이버 쪽에서도 쇼핑 쪽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네. 말씀해 주신 쿠팡도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런 점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그 관심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과연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수익성을 올려나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가지고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연 네. 이 IPO 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네. 회사에서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예. 마켓컬리가 먼저 가니까 뒤에 있는 그 업체들은 그걸 보겠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IPO가 어떻게 될지 이제 기대가 된다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면은 어떤 점이냐면은 네. 첫 번째 주주 구성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씀드렸던 뭐 오아시스나 아니면은 SSG에 비해 가지고서 주주 구성이 너무나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6%대도 상당히 낮아서 네. 물론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차등 의결권 네. 35배를 주니까 안정적이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점을 어떻게 돌파할까라고 할 때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굉장히 이제 그 락업 기간을 대주주들 그다음에 투자사들을 길게 가져가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투자사들에게 입장에서는 불만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연 이제 아주 특수한 분야를 노리는 거거든요. 새벽 배송이라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다른 곳들이 유통이라고 이커머스라고 하지만은 새벽 배송 쪽에 강화를 안 하던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 내에서도 이 부분은 경쟁이 강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가 좀 날카롭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 적자잖아요. 근데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지난 걸 보면 이렇게 유명했던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몰렸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켓컬리가 글쎄 하반기쯤 될까요? 하여간 하면은 한번 확 몰릴까요 또?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성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별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 사업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쿠팡 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확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새벽 배송이라는 특화된 서비스 외에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아마 흥행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흑자를 내는 기업은 없습니까, 대표님? 저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오아시스 아까 말씀하신 회사가 좀 흑자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쪽이 그 전통 산업 내인데도 이해가 쉬운데도 성장이 많이 나오니까 또 그래서 관심을 끌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테슬라 같은 기회로 상장은 하지만 테슬라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상장 이슈들이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기업들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하는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상장하고 연관져서 지금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좀 운이 없을 때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시기이지 않나. 그러니까 약세장일 때 상장을 하면 여러모로 좀 피해를 좋은 기업임에도 보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은 잘 좀 눈여겨 보시다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상장된 기업 중에 가령 뭐 VC나 이런 물량들 때문에 오버행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는 괜찮은데 주가는 그래서 뭐 공모가보다 눌려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들은 오히려 이게 지나고 증시가 조금만 회복이 되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눈여겨봐야 될까요? 뭘 봐야지 알 수 있나요?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했었던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요. 과거에 이제 2011년도 이럴 때 완전히 이제 시장 자체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무너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전에 콘택트 렌즈나 이런 거를 하는 인터로조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었던
근데 이제 안타까워죠. 그때 당시에 전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증시도 나쁘니까요. 근데 회사 자체는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예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가까운 예로는 2018년도 이럴 때 장이 나빴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에코마케팅이라는 네.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네. 모 이제 기관에서 물량이 계속 출회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19년부터 해가지고서는 그것도 이제 끝이 나고 증시도 좀 반등을 하니까 주가가 단숨에 한 뭐 3배씩 이렇게 올랐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마켓 관련해서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다들 관심이죠. 이 지루한 박스권 장세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김태형 대표님이 지난 방송에서 4월쯤이면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직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파를 조금 네.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뒤로 미루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게 거의 네. 이제 미국 지수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같이 참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월에는 아마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반영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아직도 몇 개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오미크론 이제 새로 걸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락다운을 얼만큼 더 할 거냐라는 문제 이런 것들도 한국 경제에는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세게 방향성은 줬는데 이 어떤 길을 통해서 갈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월 달에도 뭐 50bp 올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6월 달에도 50bp 올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5월 달 FOMC에서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불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고 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여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은 잘 모르겠고 하여간 5월 정도쯤 가자. 네, 한 5월로. 달 정도 뒤로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지루한 박스권 장세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수 레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그런 불확실성 요인들은 계속적으로 있겠지만 증시가 얼마만큼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레벨에서 2,700선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면 좀 4월 달까지 박스권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인다거나 네. 코스피가 다시 한번 전저점을 테스트한다거나 미국 증시가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네.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악재들이 있지만 시장이 얼마만큼 그 악재들을 부담들을 반영을 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일단 채권 시장은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워낙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 무브 지수라고 해서 채권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 또한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실적 좋을 거다, 경제 지표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런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이 빠르게 나타난다면 네. 저점을 통과하는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은 좀 앞당겨질 수 있고 만약에 지루하게 흘러간다면 그만큼 좀 지루한 장세가 조금 더 악재를 천천히 반영하면서 시장이 박스권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4월 초 중순, 아마 4월 둘째 주 정도까지 네. 증시 흐름이 출렁이느냐 아니면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출렁일 때는 좀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고 네. 만약에 버텨준다면 오히려 좀 그런 기간 조정이나 박스권이 좀 길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5월쯤에 이제 갈 것 같으면 4월에 이렇게 지금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럼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담아 놓으면 5월에 한번 쫙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 시총이 아주 큰 대형주는 한 15% 이상 올라가면은 전 팝니다. 줄입니다. 줄이고 오히려 이제 또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빠지잖아요. 예. 시장이. 그러면은 또 그 줄인 걸로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박스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올라가도 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생각에는 추세적으로 이제 반등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5월부터 시작인데 시작할 때 팔 염려는 예.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올라갈 지금은 건데. 예, 지금은 빠질 때 사는 거는 뭐 확실히 맞는 거고요. 그러면 요즘에 이 박스권 장세에서 보니까 올라갈 때 빨간불 전체적으로 빨간불 가면은 개인들은 팔고 네.
또 이렇게 파란불로 가면 개인들이 막 사고 이러더라고요. 네. 잘하는 지금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야죠. 하면 됩니까? 예, 지금 당분간은 그렇게 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장단기 금리 얘기했어요. 이게 역전이 되면 사실은 전에부터 듣던 얘기는 주식 시장을 떠나라. 이거 역전되면 큰일 난다 이랬어요. 근데 진짜 못 떠나겠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안 떠나고 예. 있는 건 맞습니까? 이게 사실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떠냐 하면은 보통 많이들 보시는 게 2년, 10년 금리 차이를 보시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어제 장중 한때는 역전이 되었었던 네.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염려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라는 것이 향후에 있게 될 경기 침체 이거를 예견하는 아주 좋은 지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도 보시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 대한 반론은 또 침체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꽤 있다. 네. 한 1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더라.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떠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사인은 아니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고 연준에서 최근에 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새로운 이슈를 또 좀 던진 것이 있는 게 네네. 많이들 이제 2년, 10년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난 좀 더 짧은 걸 본다. 3개월, 18개월 차나 이런 걸 본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특히나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차이가 좁혀져서 채권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파월이 그걸 본다고 얘기하면 다 그거 보는 거죠. 파월만 보는 거 아니죠? 저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부호를 감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금리 스프레드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를 갔을 때 예고 시그널로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금리 차이들이 같이 다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네. 시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처럼 10년물, 2년물은 떨어지는데 다른 금리 스프레드, 금리 차는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왜 10년물, 2년물만 이렇게 급락을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은 2년물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왜냐면은 지금 2년물이 2%를 훌쩍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 레벨을 놓고 본다면 과거에 금리 7번, 6번, 8번 정도 인상했을 때의 레벨입니다. 얼만큼 올라왔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네.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1998년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었는데 역전됐다 반등하고 역전됐다 반등을 하면서 3년 이 IT 버블을 겪은 뒤에 침체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2007년 같은 경우도 2006년 같은 경우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고요. 네. 침체로 가는 데까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최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오히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던 이유들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왔는지 저는 2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는 것은 좀 정점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논란이 좀 수그러들면서 경기 흐름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시장 분위기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을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정책,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7번, 8번, 9번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경기 흐름만 이 통화 정책을 지지해 줄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는지만 지켜보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경제가 좋아도 문제, 나빠도 문제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좋으면은 금리 인상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나쁘면은 금리 인상 6번, 7번 하는데 경기가 나빠? 라고 걱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선반영을 한 상황이라면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월이 그 연준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파월이 워낙에 요즘에 얼르고 달래고 막 이래서 이게 완전히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파월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좋은 말씀해 주신 거 요약을 하면은 통계 이렇게 어려울 때는 통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과거 40년 동안 제가 차트도 갖고 왔었는데 40년 동안 5번이 그 역전이 됐었어요. 아. 네, 그렇게 많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 3번은 그 경기 침체가 뒤에 왔어요. 근데 온 게 평균적으로 1.5년 뒤에 왔습니다. 아. 예, 1.5년 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있고요. 엊그제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비슷한 주제를 다뤘는데 그때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그 이후 1년 동안 S&P 500이 15% 정도 올랐다. 그래요? 예, 평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났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한 1년 정도는 좀 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이 그 과거에는 역전이 크게 됐었을 때가 있었고요. 지금은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추월 현상이 나타난 거지 네. 이게 시기상조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 예.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더 그리고 길게 제 질문. 네. 파월을 믿을 만하냐? 파월은 이제 이제는 이제 정신 차렸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왜냐하면 이제 작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네. 연준에서 뭐 2차례밖에 안 올리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뭐 1월 달에 뭐 6차례에서 지금은 네. 이제 8차례까지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변하는 거는 네. 물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슬슬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게 올려야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다 공급 요인이 더 크고 물론 수요 요인도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렌트 가격도 올라가고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크죠. 그래서 이제 작정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장을 일부 죽이더라도 물가를 지금 못 잡으면은 나중에는 낭패를 볼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자연스럽게 이게 좀 잡힐 것 같아요. 네. 예, 하반기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소비를 할 때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큰 거는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원래 3%대였었는데 지금 4.5까지 올라갔어요. 네. 미국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서 그 갖고 있는 미국의 평균 가계부채가 한 10%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런 데들이 이게 점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우리 대출금도 막 6%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완전 6%는 아니고 네. 4에서 6%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진 거죠. 한국도. 네, 네,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들이 결국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거죠.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망은 천천히 잡힐 거니까 수요부터 누르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먹히는 게 한 6월 달부터는 물가가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예. 근데 금리나 물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점을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대장이니까 네. 미국부터 먼저 반응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안도감이 좀 더 온기가 퍼지고 나면 뭐 우리 증시나 이런 데까지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 대표님께 아까 그걸 안 여쭤봤는데 그 4월에서 한 달 뒤로 5월로 미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5월부터는 5월을 시작으로 해서 쭉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들이 반영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이제 대부분 된 거는 이제 전쟁에 관한 거는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생긴 파급 효과가 네. 결국은 유가 상승, 커머더티 가격 상승이잖아요. 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바라건대 평화협정이 잘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오버슈팅한 것들은 가격이 다시 다 내려올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4월은 시기상조고 5월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커머더티 가격의 상승 압박 이 부분들이 5월 되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연준이 이렇게 자신 있게 올리려고 하는 것도 경기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경기 둔화는 보입니다만은 네.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이제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쯤에 나올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고용 지표. 근데 예측컨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오미크론 영향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많이 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금요일 날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분기 GDP도 한 7% 정도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경기가 받쳐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전쟁 요인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오래 가면은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불확실성들이 그러면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냐? 반영이 됐죠. 한국이 벌써 17%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돼 있고, 미국이 빨리 반등하는 거는 미국 기업들은 그런 영향이 별로 없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은 그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실적은 또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미국이 먼저 반등을 한 거고요. 그럼 한국이 언제 반등할 거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은 유가가 빠져야지 반등합니다. 예, 왜냐하면 환율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무역 적자가 계속 심해지면은 외국인은 살 수가 없어요. 환율이 약세로 가면 손해 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가가 빠지고 그렇게 되고 다시 수출이 또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이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저희는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은 지금 볼 거다. 보니까 유가는 조금 빠진 것 같고 그죠? 예. 예. 지금 이 대표님의 의견에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 네. 그런데 이 악재들을 천천히 해소하느냐, 일거 해소하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 반등했던 부분들이 네. 실질적으로 좋아져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단기적인 뷰는 서두르지 말자. 앞서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서 살 때는 절대 아니다.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순환매 많이 오른 거는 따라가기보다는 좀 아예 정리를 하고 네. 덜 오른 것들을 사는 그런 네.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뭐 갑자기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경제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대감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다면 예상했던 이슈들이 잘 풀려나간다고 해서 올라간다라면 이 종목은 이 지수는 기간 조정이겠죠. 그런데 잘 따라오다가 한두 개가 삐끗삐끗하게 된다면 이렇게 잘 따라오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 장세가 삐끗하게 되면 이제 가격 조정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이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FMC 의사록이 나올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될 거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 잘 나온다고 한다면 기간 조정, 옆으로 네. 박스권이 좀 더 연장되는 그림, 약간의 실망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출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고 조금은 인내하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참 마음이 바쁘거든요. 우리가. 네, 그렇죠. 정광 크리에이터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석들이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모두가 다 이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는 좀 여기서 벗어난 거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그래서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 조금 벗어나 있는 섹터 규모로 보면 좀 작고 네. 뭐 유가나 환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수요 감소나 이런 거에 적게 받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은 조금 돈들이 그래서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오늘 뭐 시간도 많이 안 남았고 한데 이렇게 좀 우리가 담아볼 만한 섹터 이럴 때 아직 그 소외돼 있는데 이건 갈 것 같은데 조금 소외돼 있더라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에 대표님 오늘 또 네. 나와주셨으니까. 네. 네. 아주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지수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는 것보다는 네. 좋은 섹터, 좋은 기업들 찾아서 계속 하면은 승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좀 괜찮은 섹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계 경기 둔화되는데 거기에 영향 별로 안 받고 전쟁이나 뭐 커머디티 가격 영향 덜 받는 이런 sek터로 먼저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 업종이 좀 소외가 많이 돼 있었고요. 네. 네, 성장주로서는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죠. 네. 이제 이런 성장주가 좀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경기 둔화는 되고 그다음에 맞아 네이버 네. 카카오가 참 안 올랐더라고요. 네, 네. 좀 그래서 소외 많이 되고 있었는데 네. 미국도 성장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희귀한 기업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희귀하다는 거는 기업 실적이 경기 둔화돼도 튼튼하게 받쳐주는 애들은 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 그러면 내수 업종인데 은행 보험.
아, 은행. 네, 은행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많이 풀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주택 얘기도 했었지만은 주택 건설 많이 하면서 동시에 LTV도 상당 부분 완화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출이 Q가 늘어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주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예대마진이. 예대마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해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예. 피죠, 가격이죠. 네. 가격도 좋아지고 대출량도 늘어나고 이런 이제 모습이 은행에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네. 보험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올라갈 때 항상 보험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상관이 없는 게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아, 미디어 엔터. 예,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네.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복귀도 많이 하고 네.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앨범 나오고 공연도 하는데 예. 그러한 엔터주들 네. 그런 쪽도 봐야 되고 이제 소주 맥주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 예. 하고요. 그리고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성장주만 가져가시면 안 네. 되고 수출주도 좀 봐야겠죠. 예, 환율이 좋으니까 수출주를 본다 그러면은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예. 반도체 기반, 플리칩 BGA 같은 거. 예. 자, 몇 개 섹터를 알려주셨는데 그 팀장님 하나만 한 섹터만 이거 꼭 담으세요 하는 거. 저는 미디어. 미디어. 네, 그쪽에 미디어. 올해 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아. 또 하나는 단순하게 한류 열풍이 일시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연달아서 예정돼 있고 계속적으로 미디어? 발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종목까지 확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경주마 오늘 여기까지 달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